그러면 네, 뉴턴 1, 2, 3법칙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뭐 사실 다 아는 내용이라서요. 네. 우선 이제 이 법칙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 법칙 먼저 얘기하면 이 법칙은 예를 들어서 이제 질량이 예민 물체가 있는데 자 여기다가 F1 그 다음에 뭐 F2 뭐 이렇게 작용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거를 그 좌변에다가 다 써요. 여기다가 다 쓰고 그 다음에 이 물체의 질량을 여기다가 쓰고 그러고 나서 가속도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는 게 FMA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물체에다가 그림을 힘을 표시하는 걸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자유물체도라고 하더라. 자유물체도. 영어로는 free body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요 표시를 했을 때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제 이거를 우리가 작용점이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힘의 크기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화살표 요거를 힘의 방향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뉴턴이 이제 힘을 표시를 할 때 요 세 가지 요소를 함께 표시를 하면 힘을 다 표현한 거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용점, 크기, 방향 요게 힘의 3요소입니다. 힘의 3요소.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체와 객체라는 표현을 쓰는데 주체는 이제 힘을 가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철수가 뭐 수레를 밀었다라고 했을 때 그 철수가 주체가 되고 그 다음에 객체는 그 힘을 받는 물체 뭐 수레라든가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이 객체는 속도가 이렇게 변하는 특징이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힘은 항상 이제 어떤 식으로 쓰냐면 F 이렇게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아래 첨자를 써줘요. 예를 들어서 철수가 수레를 밀었다 이런 식으로. 네, 보통 이제 귀찮아서 이걸 잘 안 쓰는데 이제 이거를 의도적으로 쓰는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주체, 얘를 객체. 그래서 항상 이제 이런 식으로 주체, 객체 이런 식으로 쓰면 좋아요. 이거 뭐 하는 거는 좀 이따 연습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은 이제 수학적인 특징이 있는데 1번 힘이 크면 가속도가 같이 커지는 관계. 그러면 이건 무슨 관계죠? 비례 관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질량이 크면 가속도가 작아지더라. 이런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뭐 이 정도 얘 의미는 뭐 해석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퀴즈 1번 이거 한번 봅시다. 질량이 2kg인 물체가 10N의 RPM을 받고 있다. 1초 동안의 속도 변화가 얼마입니까? 자, 1초 동안의 속도 변화를 뭐라고 하죠? 가속도라고 합니다. 가속도. 그러니까 그 물리시험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냥 아예 이제 명시적으로 가속도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는 1초 동안의 속도 변화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당황하지 말고 여기다가 뭘 쓰면 좋으냐? 기호를 쓰는 게 좋아요. 기호. 알겠죠? 기호를 꼭 써라. 자, 그러면은 가속도를 물어봤네? 그러면 가속도를 어떻게 찾지? 자, 공식을 떠올리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물리 문제 푸는 방법. 자, 첫 번째 스텝 1. 질문을 파악한다. 그 다음에 스텝 2. 관련 공식을 연상한다. 자, 이 관련 공식에 뭐가 있냐면
정의와 법칙이 있다. 됐죠? 자,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뭘 제일 어려워하느냐, 정의와 법칙을 언제 써먹는지, 또는 정의를 써먹어야 되는지 법칙을 써먹어야 되는지 구분을 잘 못해요. 그리고 법칙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세 개 있는 경우에 무슨 법칙 써야 될지 구분을 못한다고.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 뭐냐, 제시된 정보 또는 제시된 상황. 됐나요? 네. 뭐 그런 게 뭐가 있지? 예를 들어서 내가 지하철 탔는데 지갑을 놔두고 갔어. 그래서 담 타넘다가 걸린 거야. 잡혔어. 경찰 아저씨한테. 뭐라고 하면 돼요? 죄송합니다라고 하든가 아니면 또 뭐 하든가. 판단은 빨리 해야 되죠.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얘도 상황을 봐서 이 공식 써야겠다라고 판단하든가, 또는 정보 가지고 판단하시면 돼. 자, 정보가 지금 뭐가 있냐면은 질량이 2kg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기호를 쓰세요. 기호. 그 다음에 10N의 알짜입니다라고 있죠. F 기호를 쓰세요. 왜 기호로 쓰는 게 도움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공식을 외울 때 단어로 외웠어요? 기호로 외웠어요? 기호로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호를 쓰면 공식이 떠올라요. 따라하세요. M과 F가 들어있는 가속도 공식을 연상한다. 시작. 하나밖에 없죠? 뭐예요? F는 MA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F는 MA.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됐어요? 좀 적어볼래요? 팁. 가속도를 M과 F가 주어지고 가속도를 물어보면 그 여백에다가 아무 데나 좀 적어보세요. 이거 지금 제가 새로 만든 퀴즈니까 책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데나 좀 적어보세요. M과 F가 주어진 문제에서 가속도를 질문할 때, M과 F가 주어진 문제에서 가속도를 질문할 때. 됐어요? 뭘 떠올리면 돼요? F는 MA를 연상한다. 처음에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면 학생들이 뭐야 저런 걸 왜 가르쳐줘 하는데, 나중에 시험 치고 모의고사 치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와, 그거 대박이라고. 시험장에서 대박이라고 생각이 나더라고. 왜냐면 시험장 가서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머리가 하얘진단 말이에요. 자기 이름도 몰라요. 이름 뭐예요? 그러면 예? 뭐였더라?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자꾸 떠올리시면 돼요. 오케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뉴턴이 이런 생각을 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뉴턴은 세상이 원인 없이 돌아간다고 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세상이 돌아가는 거는 다 원인이 있다고 봤어요. 예를 들어서 이시상씨가 여기 온 이유는 원인인 거야. 예를 들어서 엄마가 등 떠밀었다, 또는 여기에 뭐 마음에 드는 예쁜 여학생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원인이 있다는 거지. 마찬가지, 왜 물체가 움직일까, 속도가 변할까 엄청나게 고민을 했어요. 원인이 뭘까 해서 찾은 게 원인이 뭐예요? 원인은 힘과 그 다음에 힘과 질량. 오케이? 그래서 힘이 크면 속도 변화가 커지는 거고, 질량이 크면 속도 변화가 작아지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원인이 있었다. 그래서 뉴턴의 이런 사고방식을 인과론이다라고 그래요. 인과론. 그래서 철학적으로 인과론을 가지고 그 역학이라는 학문을 만들었다. 그러면 뒤에 연력학, 전자기, 파동 전부 다 철학적인 베이스는 뭘 깔고 있을 것 같아요? 인과론을 다 깔고 있어요. 왜? 뉴턴이 처음 물리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후배 물리학자들이 연력학도 만들고 전자기도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뉴턴의 그런 기본 철학을 물려받아서 물리가 발달했거든요. 그래서 물리는 각 단원이 5개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역학, 또 연력학, 그 다음에 전자기, 그 다음에 파동, 그 다음에 현대물리. 근데 얘네들이 다 어떻게 프레임을 짤 수 있다고요? 인과론으로 프레임을 짤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네.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객체는 부피가 있어요? 부피가 없어요? 부피가 없죠?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질점. 영어로는 포인트 파티클이라고 하더라. 네. 왜 부피를 무시했죠? 그래야 운동이 심플해지니까. 네, 됐어요. 그 다음에 3번 종류 2 뉴턴 1법칙. 뉴턴 1법칙은 보세요. 2kg짜리 물체가 있는데, 자, 따라서요. 영희가 수레를 오른쪽으로 5N의 힘으로 밀어준다. 시작.
여기가 수레를 오른쪽으로 5N의 힘으로 밀어준다. 그러면 이제 힘을 여기다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세 가지가 중에 하나는 크기, 방향, 그 다음에 작용점.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작용점이에요. 작용점. 자, 여기가 수레를 밀죠. 그러면 여기가 누구한테 미는 힘을 주는 거예요? 수레한테 밀을 주는 거지. 그래서 이 수레에다가 점을 찍으셔야 돼요. 알겠죠? 또는 목적어에다가 점을 찍는다. 시작. 또는 힘을 받는 객체에다가 점을 찍는다. 힘을 받는 객체에다가 작용점을 찍는다. 알겠죠?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플러스 5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반대편에서 철수가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왼쪽으로. 그러면 작용점은 어디 찍는다? 네, 수레, 객체 수레 정 찍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마이너스 5. 됐죠? 자, 힘을 받고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주어졌어요? 질량 주어졌지? 그럼 무슨 공식이 딱 연상돼야 돼? F는 MA 떠올라야지. 그럼 뭐라고 쓰느냐? 네, 플러스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네. 그 다음에 이코르 MA라고 쓰면 되지. A 얼마? 네, 0. 그럼 얘는 무슨 운동한다? 정지하거나 등속 운동 상태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등속 운동인 경우에는 문제가 이렇게 안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냥 처음부터 정지해 있다 라고 나와요. 정지해 있다. 그러면은 이 힘은 얼마냐? 이렇게 나와. 알겠어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쓰느냐? 그럴 때는 네, 여기다가 플러스 5.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 x. 그 다음에 이코르 0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은 땡땡땡 f는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나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쓰더라. 이 마이너스는 뭐라고 해석하면 되죠? 나의 첫 가정이 틀렸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방향이라고 해석해도 되지만은 아까 말씀드렸죠. 물리에서 부호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연산. 둘째, 방향. 마지막 셋째가 나의 첫 가정이 맞다 틀렸다. 지금은 마이너스니까 나의 첫 가정이 틀렸다. 이렇게. 나의 첫 가정이 뭐였죠? 오른쪽으로 작용한다. 그죠? 왼쪽인데 오른쪽이다 라고 해놓은 거예요. 바보같이. 그죠? 근데 뭐라고 나왔어요? 마이너스 나왔죠. 그러면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이야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됐어요? 이현석 씨? 네, 눈 뜨고. 작은 거 아니에요? 또는 어떻게 쓰냐? 플러스 5. 그 다음에 왼쪽인 거 알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fx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0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fx가 뭐가 나와요? 네, 이렇게 나온 거지. 잘 들으세요. 이거를 우리가 방향을 다 표시를 했죠. 그러면 이거도 벡터, 이것도 벡터죠. 그래서 이거를 벡터 방정식이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벡터 운동 방정식. 벡터 운동 방정식. 얘는 그런 거 없죠. 절대값으로 쓰죠. 따라서 스칼라 운동 방정식. 그래서 얘가 정지하거나 등속일 때는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돼요. 어느 게 편할 것 같아? 이게 훨씬 빠르겠지. 이게 빨라.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쓰겠다. 언제? 정지하거나 등속일 때. 아시겠어요? 단 주의할 점. 이렇게 쓰더라고 해서 얘네들이 방향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썼잖아요. 이거 야. 그러면 얘는 뭐냐? 좌변에 쓴 거는 왼쪽으로 작용하는 힘을 좌변에 쓴 거고요. 우변에 쓴 거는 뭐냐?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힘을 우변에 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좌변, 우변 자체가 이미 뭘 갖고 있어요? 방향성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스칼라 운동 방정식이라고 해서 방향이 없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오해를 하더라고. 어떤 오해를 하냐면은 여기 만약에 3N이 작용해. 그럼 상식선에서 어디다가 3을 덧붙이는 게 맞아요? 여기다 3을 덧붙이는 게 맞잖아. 왜냐면 얘랑 같은 방향이니까.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기다 막 3 붙이는 거야. 왜 그렇게 했어요? 제 마음인데요.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무슨 개념이 없어요? 이거 그냥 아무 때나 숫자 붙이면 되는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게 아니라 비록 이게 스칼라지만 좌변, 우변 자체가 벌써 방향을 다 포함해서 쓴 거다.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물체가 가속 상태에 있을 때는 플러스 F1 마이너스 F2 이퀄 MA 뭐 이런 식으로 벡터로 표현을 합니다. 벡터 운동 방정식을 쓰고요. 그 다음에 등속이거나 정지일 때는 벡터 운동 방정식을 써도 되고 스칼라 운동 방정식을 써도 되고, 근데 두 개 중에 누가 편리하다? 스칼라가 더 편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라고 읽는 게 편하냐면 따라하세요. 당기는 힘과 방해하는 힘이 전셈이다 라고 하는 게 편해요.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대표 상황 케이스 1, 케이스 2가 있는데, 케이스 1은 설악산의 흔들바위. 설악산의 흔들바위는 처음에 최초 상태가 뭐죠? 0이죠. 근데 알짜임이 없잖아요, 얘는. 그죠? 그러므로 가속도가 얼마다? 0이다. 그럼 결국 나중 속도도 뭐가 된다?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케이스 1 상황. 뭐예요? 그러니까 정지한 상황. 정지한 상황. 그래서 정지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뉴턴 1법칙에 해당하는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뉴턴 1법칙에 해당하는 상황이 두 번째 상황이 이게 있어요. 이게 뭐죠 이게? 이거 알죠 이거? 이너바우어 알죠? 그러면 이게 초속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얘는 알짜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냐면 빙판이니까 마찰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가속도 얼마예요? 0이라고. 그러면은 나중 속도는 0이에요? 바보 같게 가속도가 0이면 나중 속도가 0이래. 아니죠. 가속도가 0이라는 거는 속도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 속도 변화가 없으니까 나중 속도도 얘랑 똑같은 거지 뭐.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어떤 상황? 등속도로 운동할 때 알짜임이 없는 상황. 됐어요? 그래서 이걸 보통 뭐라고 부르냐? 따라하세요. 정자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는 성질이 있다. 이거를 보통 관성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따라하세요. 등속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등속 운동하려는 성질이 있다. 이 성질도 관성이라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무조건 정지하거나 등속 운동하면은 무조건 뭐가 있다? 관성이라는 게 있다. 그것 때문에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됐어요? 네. 갑자기 국방부에서 와서 이중 씨를 끌고 가는 거예요. 군대 갑시다. 가야 안 가요? 안 가지 당연히. 미쳤다고 해요 지금. 12월달에 시험 쳐야 되는데 못 가야 막 이렇게 버티겠지. 그죠? 그게 뭐예요? 이거지 이거. 그죠? 그러니까 이제 수학적으로는 뭐예요? 합력이 0인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으로는 뭐라고 보면 돼요? 뭘 가지고 있다? 관성이 있다. 관성이 없으면 갑시다 그러면은 예? 가는 거지. 그죠? 관성이 있구나. 그 다음에 얘는 똥 밟는 상황이죠. 지나가는데 룰루랄라 하는데 갑자기 똥이 발견됐어. 바로 앞에서. 어떻게 돼요? 밟고 지나가죠. 그죠? 절대 못 피합니다. 그죠? 뭐가 있으니까. 첫째, 뭐가 없어서. 알짜임이 없어서 그렇죠. 알짜임이 있으면 내가 멈출 수 있단 말이에요. 못 멈추죠. 그죠? 두 번째는 뭐라고 설명하면 돼요? 관성 때문에 라고 설명하더라. 이 모든 게 뉴턴 몇 법칙과 관련된 얘기들은 뉴턴 1법칙과 관련된 얘기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퀴즈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세요. 시작. 마찰력이 2N이 수평면에서 물체가 등속 운동하고 있다. 이 물체가 받는 또 다른 힘은 얼마인가? 얼마죠? 등속 운동하니까요. 뭐예요? 합력이 0인 거지. 그럼 마찰이 2라는 거는 마찰력이 2N이라는 거는 당연히 오른쪽으로 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죠. 얼마? 2N. 이걸 말로 뭐라고 하느냐 따라서요. 당기는 힘과 방해하는 힘이 쌤쌤이다. 뭐 그렇게 2N. 자, 그 다음에 퀴즈 3번 읽어봅시다. 시작. 질량이 2kg인 물체가 오른쪽으로 3N, 왼쪽으로 5N을 받고 있다. 물체가 정지해 있다면 또 다른 힘은 뭔가? 얼마? 오른쪽으로 얼마? 2N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일단은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면은 오른쪽으로 3, 그 다음에 왼쪽으로 5, 그 다음에 얘가 정지하려면은 제3의 힘이 하나 더 필요하구나. fx. 그런 다음에 어떻게 쓰냐면은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플러스 3,
그 다음에 플러스 fx 이퀄 빵 뭐 이렇게 쓴 다음에 그 다음에 fx는 마이너스 2 아니 플러스 2 뭐 이런 식으로 써요. 자, 뭐라고 해석하죠? 시작. 나의 첫 가정이 옳다. 자, 이렇게 쓰는 게 무슨 방정식? 벡터 운동 방정식을 쓴 거예요. 근데 정지하고 있을 때는 벡터 운동 방정식이 편리해요?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는 게 제일 좋다? 예, 제일 좋은 거는 네, 왼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좌변에 쓰고요.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우변에 쓰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빼고 절대값으로. 알겠죠? 얘를 뭐라고 한다? 스칼라 운동 방정식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fx는 얼마예요? 2. 얘는 단점이 있죠. 뭐밖에 몰라요? 크기밖에 몰라요. 방향은 내가 CPU 돌려서 판단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푸는 게 뉴턴 몇 법칙? 1법칙과 관련된 상황이다. 자, 그 다음에 또 얘기 있어. 뉴턴 1법칙이 처음 나온 거는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이에요. 뭐냐면은 생각을 했어. 자, 여기다가 공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 쭉 가서 이렇게 가겠지. 마찰이 없다면. 그죠? 그럼 만약에 이게 좀 더 길면 그럼 여기다 공 놔두면 어떻게 될까? 내려와서 쭉 가다가 그 다음에 어디까지? 원래 높이까지 올라오겠죠. 그럼 만약에 이게 무한히 이렇게 돼 있어. 이 상태에서 공을 놔두면 내려왔다가 계속 가겠지. 언제까지? 네, 원래 처음 높이랑 같은 높이가 될 때까지. 근데 그 상태가 되려고 하면 한도 끝 없죠. 왜냐면 이게 무한히 기니까. 그럼 이때 얘가 여기를 갈 때 속도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증가할 것 같아? 감소할 것 같아? 그건 일정해야지. 왜냐면 증가할 수가 없는 게 얘가 무슨 뭐 살아있는 생물도 아니고, 그죠? 무슨 자동차도 아니고. 그냥 계속 등속으로 가겠지. 그죠? 언제까지? 예, 원래 높이가 될 때까지. 그러면은 여기 잘라, 여기만 봐. 그럼 얘는 처음에도 속력이 2m/s가 있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2m/s로 가고,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도 계속 2m/s로 가잖아. 그래서 갈릴레이가 생각한 게, 따라하세요. 감탄사부터 다시 따라하세요. 등속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등속 운동하려는 성질이 있구나 하고 논문을 씁니다. 그게 관성의 법칙이라는 논문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그런 얘기. 그래서 이때 관성이라는 개념이 처음 이제 나왔다. 사실 관성이라는 말을 처음 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갈릴레이가 아니에요. 원래는 데카르트야.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왜냐면 옛날에는 철학이랑 물리가 분리가 안 됐었거든요. 뉴턴은 철학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은 데카르트가 먼저 얘기를 했었어요. 직각좌표계 있죠. 직각좌표계, 구면좌표계, 원통좌표계 알죠? 직각좌표계 영어로 뭐예요? Cartesian Coordinate. Cartesian 그게 데카르트예요. 데카르트가 만든 거예요. 오케이? 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안 하지? 오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3법칙은 다 알죠? 잠깐만 1법칙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게 이거 어디였어? 어디 있냐? 없네? 없어요. 그냥 여기다 얘기할게. 영희가 수레한테 주는 힘하고 철수가 수레한테 주는 힘은 크기가 어때요? 같아요. 알겠죠? 크기가 같아요. 방향은 180도야.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작용 포인트, 작용점의 위치는 어디 있게? 네, 수레에 다 몰려 있어.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작용점이 한 개다라고 그래요. 알겠죠? 오케이?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어하는데 우리가 F는 MA를 쓸 때요. 예를 들어줄게. 자, 이게 A고 이게 B야. 자, A가 받는 힘이 F1, F2가 있고 B가 받는 힘이 F3가 있어요. 그러면 A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쓰면 뭐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F1 더하기 F2 이코르 MA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B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쓴다면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F3는 M, A 이렇게 쓰면 되겠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언제 헷갈려 하냐면은 이럴 때 선생님 여기다가 F1 이렇게 더 추가하면 안 돼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우리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공깃밥 하나 추가해서 먹잖아요. 의지라고. 그거랑 뭔 상관 있어요? 상관없지. 그러니까 그 학생은 무슨 개념이 없냐면 F는 MA에서 이 F는 어떤 F냐? 요 M이 받는 힘만 써야 된다. 요 F는 요 M이 받는 힘만 여기 올 수 있다. 그럼 봐봐요. 이 F3는 사실은 누구한테 작용하는 거예요? B한테 작용하죠. 그러니까 B의 질량을 썼을 때는 요 파란색의 F3만 쓰셔야 돼. 근데 정작 F1은 사실 누구한테 작용하는 거예요? A한테 작용하기 때문에 이 F1은 누구한테만 쓸 수 있어요? A의 질량을 쓴 이 F는 MA 여기에서만 쓸 수 있어요. 여기다 쓰면 절대 안 돼요. 망해요. 이걸 좀 구분하셔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작용 반작용 넘어갈게요. 작용 반작용. 작용 반작용은 뭐 다 알다시피 뭐예요? 따라하세요. 철수가 기둥을 민다. 이걸 작용이라 그러죠. 반작용은 기둥이 철수를 민다. 이렇게. 그러면은 철수가 기둥을 미는 힘 자체는 작용 포인트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기둥에 있어야 됩니다. 기둥에. 힘을 받는 객체에 찍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왼쪽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기둥이 철수한테 주는 힘은 작용 포인트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철수 몸에 찍으면 돼요. 아무 때나. 머리에 찍든 발에 찍든 상관없어. 왜냐면 어차피 철수는 뭐니까? 질점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두 힘을 우리가 작용 반작용 관계라고 하는데 이 두 힘은 어떤 관계가 있냐? 크기는요. 크기가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냥 그런 특징입니다. 이거 뭐 따로 뭐 증명할 수도 없어요. 이건 공리예요. 공리. 우리 물리 선생님은 사람이다. 증명할 수 있어요? 공리예요. 공리. 아시겠어요? 그런 거 자꾸 따지라고 하지 말라고. 네. 가끔 그런 학생이 있어. 두 물체 사이에서 왜 만유인력이 작용합니까? 나도 모르지. 몰라. 근데 대신에 how는 알아. how 뭐죠? 네, R제곱의 반비례한다. 이거 알잖아. 역제곱 법칙. 그죠? 그러니까 물리는요. Y를 추구하는 학문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how를 추구하는 학문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Y는요? Y는 철학자들이 해야지. 철학자들 또는 종교 뭐 이런 사람들이 해야지. 그래서 어쨌든 크기가 같다라는 걸 외우시면 돼요. 공립니다. 그럼 두 번째 방향은요? 네, 180도입니다. 그 다음에 작용 포인트는 한 군데 있어요? 두 군데 나눠져 있어요? 그렇지. 두 군데 나눠져 있습니다. 다르죠? 알겠죠? 더 극명한 차이. 얘는 철수가 수레에게 철수가 자동차를 민다. 그 다음에 영희가 자동차를 민다. 그 두 힘이 평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철수가 기둥을 민다. 기둥이 철수가 민다. 뭐 하는 거야? 기둥이 철수를 민다. 딱 봐도 이게 문장 구조가 다르죠? 얘는 뭐가 똑같아요? 뒤에 목적어가 똑같아. 그죠? 얘는 주어 목적어가 바뀌어. 그게 작용 반작용이랑 힘의 평형이랑 차이다. 됐죠? 그 다음 또 하나 더 있어. 얘는 반드시 동일 선상에서만 작용해야 돼. 얘는 적을 데가 없는데 여기다 적게요. 동일 이거 못 적겠다. 어디다 적지? 여기다 적게요. 동일. 요 화면 좀 내릴 수 있나요? 못 내리나요? 고개 숙여봐봐요. 안 돼요? 안 된답니다. 하여튼 인강생들 알아서 눈치껏 적으세요. 얘는 동일 선상에서 작용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뭔 얘기인가 하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MT 가가지고 손 들어봐봐요.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지금 손목이 아파가지고 요즘에 막 10시간씩 워드차 막 아파가지고 자 이렇게 창민이 영균을 민다. 그럼 작용 포인트는 어디 있어요? 영균에게 있지. 그럼 여기다가 작용점을 찍는 거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뉴턴 3법칙에 의해서 뭐가 있다고? 반작용 뭐죠? 시작. 영균이 창민을 반대로 민다. 그러면 그거의 작용 포인트는 어디 있어요? 창민에 있지. 그럼 여기다 작용점을 딱 찍어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작용력과 반작용력은 항상 어떻다고? 동일선상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내가 최용균 씨의 상체를 밀잖아? 그러면은 나의 상체가 그대로 뒤로 밀려야 돼. 왜? 동일선상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동일선상이 아니라 이 반작용이 내 허벅지에 작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탁 밀고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아시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잖아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 따라서요. 작용력과 반작용력은 동일선상에 작용한다. 알겠죠? 몇 페이지에다 기록하면 되냐고? 8페이지에. 자율적으로. 우리 민주주의니까. 이거 지금 제가 업데이트 한 거예요. 업데이트 한 거예요. 강의 준비하면서 조금 더 확실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더 작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소목이 나간 거예요. 하여튼 그래요. 됐습니다. 끝. 그래서 이제 뉴턴 세 가지 법칙을 다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할 거냐? 힘의 종류를 좀 배워야 돼요. 힘의 종류. 그림이 좀 흉측하다, 그죠? 나름 좀 쌈박한 그림. 제가 구글링을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지 알아요? 왜냐면 이게 물리는 그림, 정말 괜찮은 그림, 그리고 정말 괜찮은 동영상, 이런 거 하나 딱 보면 개념이 확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 백날 이거 말로 해봐봐야 개념이 잘 안 잡혀요. 이걸 왜 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들지. 그래서 이거면은 실의 장력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구나. 딱 가져왔는데, 네. 건치죠. 그죠? 건치 모델입니다. 자, 힘의 종류를 한번 알아보자. 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논리 구조상. 뭐 때문에? F는 MA 할 때 그 F에다가 쓰려면 힘의 종류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 힘이 몇 가지 있다가? 10가지 있다, 10가지. 뭐 있죠? 접촉력 6개랑 원거리 작용력 4개. 이렇게 있더라. 자, 접촉력은 어떤 힘을 얘기하죠? 접촉을 해야지 작용하는 힘. 예를 들어서 용수철의 탄성력 이런 거 접촉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빠르게 리뷰를 한번 해보겠다. 자, 1번 장력. 장력은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 선생님, 밧줄이 당기는 힘은요? 뭐 예를 들어서 동밧줄 뭐 이런 거. 그거는 안 돼요. 왜냐면 걔네들은 질량이 있잖아. 우리가 말하는 그 장력은 질량이 없는 실이 당기는 거예요. 또는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실이 당기는 거야. 그래서 굳이 따진다면은 한 7실 정도라고 비율을 둘 수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뭐 사람을 이런 마이크로 이렇게 묶어서 뭐 이렇게 잡아 당긴다 이런 건 안 돼요. 얘가 질량이 없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실에 매달린 물체는 중력을 받긴 받죠. 낙하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그죠? 대롱대롱 매달려 있죠. 그죠? 왜 그렇죠? 실이 물체가 낙하하지 못하도록 힘을 작용하니까 그런 거죠. 그죠? 이거 처음 생각한 사람이 누구예요? 뉴턴인 거지, 뉴턴. 이 힘을 뭐라고 하죠? 팽팽한 힘, 장력이라고 부르는 거지. 됐죠? 네. 기호는 T, 방향은 항상 실쪽이죠. 실쪽. 그죠? 여기서 이렇게 당기는. 그죠? 네. 그 다음에 공식은 따로 있어요, 없어요? 따로 공식은 없습니다. 선생님, 이거 T는 어떻게 찾아요? 그냥 뭐 F는 MA, 자유물체 딱 그려가지고 운동방식 세워서 그렇게 찾아야지. 뭐. 그래서 꼭 아셔야 될 거는 공식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물리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공식 없는데 물어볼 때. 공식이 없는데 막 물어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장력 구하시오 이런 거. 이런 거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면 공식이 없잖아. 그럼 이제 대부분 다 이제 화이트가 되는 거지. 뭐지? 어떻게 풀라는 거지? 어떻게 풀면 돼요? 자유물체들 그린 후 운동방정식을 세우시면 돼요. 아시겠죠? 물리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라고요? 공식이 없는데 물어볼 때. 명심하시고. 방향은 항상 어느 쪽? 실쪽. 그 다음에 실의 질량은 있다 없다? 없다고 가져간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T 쓰고 mg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 T는 mg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거? 네. 자, 그 다음에 탄성력. 탄성력은 용철이 물체를 밀거나 당기는 힘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헬스장 가서 완력기 있잖아. 완력기 으악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 어떻게 돼요? ตึ 이렇게 되잖아. 그죠? 이거 그럼 어떤 용수철이에요? 늘어난 용수철. 늘어난 용수철은 다시 물체를 뒤로 당긴다. 그죠? 그래서 용수철을 내가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용철은 물체를 뭐 한다? 당긴다. 언제? 늘어났을 때. 반대의 경우도 있죠. 어떻게? 용철을 꽉 밀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다시 이렇게 튕겨나가죠. 그래서 용철이 물체를 밀기도 해요. 언제? 압축당했을 때. 그죠? 그래서 얘는 방향이 항상 어디 쪽? 자연의 길이 쪽. 그러니까 방향 정확하게 아셔야 돼. 용철은 실은 방향이 어느 쪽? 실 쪽이 실 쪽. 그러니까 실이 이렇게 있으면 A, B가 있으면 실이 팽팽해. 그럼 무조건 얘는 오른쪽으로 장력받고 얘는 왼쪽으로 장력받고. 알겠죠? 근데 용철은 항상 어느 쪽? 자연의 길이 쪽. 됐죠? 자연의 길이 쪽. 그 다음에 용철은 그래서 뭐에 비례하느냐? 뭐가 길수록 늘어난 길이나 압축된 길이 얘 비례한다. 됐죠? 그럼 몇 참수로 표현할 수 있다? 네, 1참수로 표현할 수 있다. 1참수. 이때 비례상수를 뭐라고 한다? 용철상수 또는 탄성계수. 탄성계수. 그래서 만약에 이 탄성계수가 크면 용철이 어때요? 네, 제자리로 되게 잘 돌아가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의 가장 기본 성질이 제1성질이 관성이에요. 제2성질이 탄성이에요. 탄성과 관성이 자연의 가장 기본 성질 중에 하나예요. 관성은 뭔지 알죠? 국방부에서 이준욱 씨 보고 오늘 입대입니다. 9시까지 의정 보러 가야 돼요. 그러면은 안 가요. 뭐 이런 거. 이런 게 관성이고. 탄성은 예를 들어서 집 나갔어. 네? 기분 나빠가지고 집 나갔어. 그러면은 이제 가서 이제 엄마가 진우가 오늘 안 들어오면 용돈 끊어버리겠어. 그러면 네. 그럼 바로 들어가죠. 이런 게 탄성. 차이점 알겠죠? 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관성과 탄성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방금 F는 KX라고 했을 때 F하고 X는 무슨 관계? 정비례 관계. 그래서 그래프는 몇 참수? 1참수. 이걸 처음 만든 사람이 후크. 그래서 이거 자체를 후크 법칙이라고 하더라.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용수철은 1차함수 형태를 나타내는 맥시멈이 있어요. 우리 경험적으로 알다시피 용철 너무 많이 땡기면 그때부터 고장나죠? 거기를 탄성 한계라고 불러요. 탄성 한계. 그 이상 벗어나면은 얘가 그래프가 이상하게 막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끊어져. 요걸 배우는 게 토목과 쪽에서 이걸 배우던데요.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막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뭐 모든 기출 문제는 다 이렇게 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변리사 뭐 시험 쳤다 그러면 다운받아가지고 막 다 보고 막 그래요. 물리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공대 쪽에 보니까 내가 풀어보고 싶다라는 욕구가 드는 도전 의식을 갖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더라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토목과 쪽, 뭐 그쪽 보니까 이런 게 있던데요. 왜냐면 이제 토목과에서 다리 건설하면은 얘가 너무 많이 늘어나면 나중에 또 고장 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결국 기울기가 나타내는 게 뭐다? 네, 기울기가 나타내는 거는 X분의 F. 그러니까 원래는 기울기는 수학적으로 뭐분의 뭐였더라? 델타 X분의 델타 Y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델타 F 쓰고 여기다가 델타 X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얘가 어디를 지나죠? 원점을 지나죠. 따라서 원점을 지나는 1차 함수다. 그럼 이게 다 뭘로 처리할 수 있어요? 0 처리할 수 있지. 그러니까 뭐가 남아요? X분의 F 이렇게 남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 K지 K. 그래서 여기서 얘를 K라고 정의 내린 거야. 누가? 후크가. 후크 누구 잡아먹었던 애요? 팅커벨 잡아먹은 애죠. 알죠? 그죠? 후크. 그 후크야. 그 후크. 노래도 나오죠. 후크송. 그죠? 어제 밤새도록 이거 무슨 멘트를 칠까? 이렇게. 자,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왜 한숨 쉬고 지랄이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주면 돼. 자, 이게 A 용절, B 용절. 두 개 중에 어느 게 용철 상수가 크게? A. 그럼 어느 걸로 운동해야지 근육이 생기게? A. 뭐 그런 얘기예요. 됐어요? 우리 지금 여기 100% 남학생인 거 알아요? 완전 내무반 같아. 그죠?
그러게. 왜 안 왔을까요? 자, 어쨌든. 왜 갑자기 관심 가지고 이래요? 자, 집중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그래프에서 네 가지를 해석한다. 따라하세요. X절편, Y절편, 기울기, 면적. 자, 이제 뭐 해석해 볼까요? 네, 면적을 해석을 해보자.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F 곱하기 X. 네, F는 뭐죠? KX. 그럼 뭐가 돼요? 2분의 1 KX제곱. 따라서 새로운 물리량이 나왔을 때 단위를 분석해 본다. 그럼 단위가 뭐냐? 힘의 단위 뉴턴. 그 다음에 거리의 단위 미터. 그죠? 그래서 힘 곱하기 거리. 이게 뭐예요? 줄은 일의 단위 또는 에너지의 단위. 그래서 얘는 뭘로 본다? 얘는 용수철 에너지. 용철 에너지. 또는 땡기면서 사람이 한 일. 뭐 그렇게 해석한다. 됐어요? 좀 적어볼래요? 얘는 뭘로 보느냐? 네, 용수철에 저장된 포텐셜 에너지. 우리 보통 위치 에너지라고 하죠, 이거를. 그죠? 또는 용철을 당길 때 사람이 한 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뭘 해볼 거냐? 이제 심화 수준에서 용수철의 병렬 연결, 직렬 연결 공식을 이제 유도를 한번 해보고 그다음 또 한번 외워보자. 한번 해봅시다. 자, 항상 이제 이런 새로운 개념 할 때마다 저는 걱정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아무리 막 몸을 던져가면서 열심히 설명을 해드려도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닫아. 저걸 왜 배우지?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설명하는 보람도 없고 비싼 돈 주고 배우러 온 여러분도 얻어가는 것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여세요.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용수철을 직렬 연결하거나 병렬 연결하면 이게 땡기기가 더 힘들까? 땡기기가 더 쉬워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걸 왜 하는지 좀 적어볼래요? 이걸 지금 왜 배우느냐? 용철을 두 용수철을 직렬 연결하거나 병렬 연결했을 때 당길 때 힘이 더 드는지 덜 드는지 궁금하다. 두 용초를 직렬 또는 병렬 연결했을 때 힘이 더 많이 드는지 덜 드는지 궁금하다. 김정민 씨, 우리 지금 뭐 배우고 있다 그랬죠? 힘의 종류를 배우고 있다 그랬죠. 왜 배운다 그랬죠? 뉴턴 법칙에서 서메이션 F를 쓰려면 힘의 종류를 알아야 되니까. 그죠? 그 중에서 지금 뭐 하고 있죠? 용철의 탄성력을 하고 있고. 근데 용철에서 또 궁금한 게 뭐라고요? 직렬 연결할 거나 병렬 연결할 때 땡기기 더 쉬운지 어려운지 궁금하다는 거지. 한번 알아보자. 자, 우선 제일 쉬운 게 병렬이기 때문에 병렬부터 먼저 합시다. 그림을 좀 바꿨어요. 지금 우리 책에 있는 그림은 그 천장에 매달아 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옆으로 당기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더 잘 하시더라고요. 옆으로 당기는 걸로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우선 탄성 계수가 뭐예요? 이름이 뭐래요? 탄성 계수 또는 용철 상수가 얼마? 3 뉴턴 퍼 미터 인 용철 하나. 그 다음에 또 6 뉴턴 퍼 미터 인 용철 하나를 무슨 연결? 병렬로 나란하게 연결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질량의 힘인 추를 매달아 가지고 이거를 당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때 용철은 지금 늘어나지 않은 자연의 상태예요. 그걸 뭐라고 하죠? 자연의 길이라고 합니다. 됐죠? 이 자가 지금 잘렸어요. 그럼 이거를 당겨. 그래서 당기는데 얼만큼 당기느냐? 똑같이 당겨야 됩니다. 이게 기울어지면 안 돼요. 공평하게 똑같이 이렇게 쫙 당기는 거예요. 그때 내가 18N의 힘으로 당긴다고 합시다. 이 물체를, 질량의 힘인 물체를. 그러면은 이 물체 입장에서는 첫 번째 용철도 늘어났고 두 번째 용철도 늘어났기 때문에 두 용철한테 뭘 받아요? 탄성력을 받겠죠. 자, 늘어난 길이는 X만큼 늘어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 용철은 탄성력이 얼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K1 곱하기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용철은
K2 곱하기 X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근데 이 물체 입장에서는 무슨 상태에 있어요? 힘의 평형 상태에 있는 거야. 정지 상태에 따라서요. 정지 상태에 있다. 힘의 평형 상태에 있다. 더 멋진 용어는 힘의 평형 상태. 다시 얘는 무슨 상태에 있어요? 힘의 평형 상태에 있어요. 힘의 평형 상태면 어떻다는 거죠? 힘이 쌤쌤이가 쌤쌤. 따라서요. 당기는 힘과 방해하는 힘이 쌤쌤이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첫 번째는 벡터 운동 방정식으로 쓸 수 있고, 두 번째는 스칼라 운동 방정식으로 쓸 수 있다. 어떤 게 편하다? 스칼라 운동 방정식이 편하다. 물체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힘의 평형 상태에 있을 때. 시작. 힘의 평형 상태에 있을 때. 그럼 이거는 이제 정지하거나 또는 등속하거나. 그걸 이제 중고등학교 때 나오긴 해요. 중고등학교 때는 여러분들이 정지 상태 또는 등속 상태 이렇게 배우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입에 붙어서 그런 건데, 일반 물리에서는 힘의 평형 상태. 그럼 이제 뭐라고 쓸 수 있냐? 18N은 뭐 더하기 뭐? F1 더하기 F2 또는 K1X 더하기 K2X 이렇게 라고 쓰면 되지 않냐? 따라왔어요? 자, 이때 18N도 뭐라고 썼냐? 철수가 눈을 감고 있어. 눈을 감고 있어. 눈을 감고 있어. 센과 치히로에 나오는 그거 있잖아. 가오나시. 나시. 가오나시. 이렇게. 눈 감고 있어. 땡기고 있는 거야. 그럼 이게 두 개 있는지 한 개 있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바보 같은 놈이 한 개 있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래서 K 곱하기 X 이렇게 쓰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때 이 X랑 이 X랑 이 X는 다 똑같은 X야. 왜냐면 얘가 2m 늘어났다고 하자고. 그럼 얘도 2m 늘어난 거고, 그 다음에 이 가오나시가 봤을 때도 얘가 2m 늘어났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X가 다 어떻게 돼요? 떨어진다는 거지. 그러므로 땡땡땡 놀랍게도 용처를 병렬 연결하면 뭐가 돼요? 이거 F라고 썼구나. 그죠? K인데. 그래서 병렬 연결을 하면 뭐가 돼요? 두 개가 값이 더 커져요. 그래서 지금 3, 6이니까 얼마가 돼요? 9 대지 9. 따라서요. 두 용처를 직렬 연결하면 다시 두 용처를 병렬 연결하면 합성 용처 상수는 큰 쪽보다 더 커진다. 지금 큰 게 6인데 그보다 더 큰 9가 닿잖아. 그런 얘기. 됐어요? 증명 끝. 그래서 물리시험에 뭐가 나올 수 있냐? 일단은 이제 요 값 구하는 거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값 구하는 게 나올 수 있어요. 다음 두 번째는 의미 물어볼 수 있어요. 의미. 숫자가 9가 됐으니까요. 이거는 땡기기 힘들어요. 빡세요. 빡센 거지. 그죠? 그래서 가오나시가 지금 뭘 흘려요? 눈물 아니에요. 땀을 흐리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서. 아시겠죠? 잘못 알고 있으면 눈물이 아니고 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힘이 탄성력이 몇 대 몇인지. 몇 대 몇이죠? K1 대 K2니까 1대2다. 1대2. 네, 그거 물어볼 수 있어요. 시험 문제. 그 다음에 늘어난 길이는 1대1. 알겠죠? 왜? 네, 공평하게 이렇게 당기니까. 알았죠? 끝. 네, 그래서 정리. 네, K 토탈 또는 K 이퀴비런트라고 합니다. 이퀴비런트는 K1 더하기 K2. 됐죠? 다음 두 번째. 탄성력은 몇 대 몇?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탄성력은 뭐에 비례한다? K에 비례한다. 왜? 이유는 X가 통제 변해이니까. 그래서 F는 K에 비례한다. 이렇게. 끝. 저거 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여백에다가 살짝. 왜요? 손목이 너무 아프다. 누워보면 오늘 뭐 그죠? 나쁜 사람들하고 17대 1로 싸우는 사람들 알겠다. 그 17대 1의 1이 아니라 17명 중에 하나. 됐나요? 이게 병렬. 넘어갑니다. 직렬. 자, 직렬. 질점에서만 성립한다? 그게 무슨 말이죠? 아니 이게 음. 길잖아.
요 막대기? 이 막대기는 뭐 질점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질점이 아니라고 해도 큰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힘의 평형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뭐 가속을 한다든가 막 회전을 한다든가 그러면 질점인지 아니면은 강체인지 뭐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힘의 평형이기 때문에 따질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직렬 연결. 자, 직렬은 책일 걸로 할게요. 그냥 그 천장에 매달려 있는 그림이 여러분들한테 훨씬 이해가 더 쉬운 것 같아요. 이걸로 수업을 해봤는데 영 거시기 하더라고. 자, 우선 처음에 용철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게 자연의 길이에요. 자연의 길이. 자연의 길이. 자, 이 상태에서 줄을 하나 매달아. 아니. 용철을 2개를 매달게요. 2개. 이렇게. 이런 식으로. 2개. 여기도 자연의 길이. 그래서 K1은 우리 책에 뭐라고 적어놨죠, 제가? 3 뉴턴 퍼 미터. K2는요? 6 뉴턴 퍼 미터. 단위까지 이제 붙여주셔야 돼, 이번 물리에서는. 자, 이때 여기다가 줄을 이렇게 하나 매달아. 18 뉴턴짜리. 자, 이때 여기서 강현우 씨가 이걸 잡아. 강현우 씨. 알겠죠? 나와서 딱 잡는 거예요. 좀 이따 나오세요. 그러면 나와서 잡아주세요. 이거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를 최영규 씨가 이걸 잡아. 알았죠? 그럼 제가 신호를 드릴 거예요. 자, 최영규 씨 손 떼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손을 그냥 확 떼면 안 되고 조심조심 떼는 거야. 천천히 떼면 이게 중력을 받으니까 이게 조금씩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게 내려와서 딱 멈출 때 그때 이제 손을 완전히 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 상태는 예상컨대 이렇게 얘가 늘어나 있는 상태인 거죠. 여전히 강윤호 씨는 뭐 하고 있어요? 이걸 잡고 있겠죠. 그죠? 최영규 씨는 친구 버리고 밥 먹으러 간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얘만 봤을 때는 얘는 무슨 상태라고 보면 돼요? 정지 상태라고 하지 말고 힘의 평형 상태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럼 이제 자유물체도 그랬을 때 아래쪽으로 무슨 힘이 있죠? 중력이 있고, 그 다음에 위로는 탄성력 뭐라고 쓰면 돼요? K2 곱하기 X2라고 쓰면 되겠지. 얘 늘어난 길이는 X2라고 한다면. 얘가 이제 다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얘는 더 이상 물리적으로 임무가 끝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얘를 그냥 실로 치환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실로 치환해도 상관이 없어요. 인정? 그죠? 실로 매달려 있으나 용철로 매달려 있으면 똑같잖아. 그럼 이제 지금 누가 잡고 있어요? 강윤호 씨가 잡고 있겠지.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또 신호를 주는 거예요. 자, 강윤호 씨 이거 놓으세요. 이렇게. 근데 그냥 확 놓으면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씩 천천히 놓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나 중력 때문에 추가 내려가면서 얘도 같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얘가 내려가다가 이제 완전 멈췄을 때쯤에서 이제 손을 완전히 이렇게 탁 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늘어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여기까지 내려와 있을 거고. 자, 이때 얘가 늘어난 길을 X1이라고 하자고. 그럼 얘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랑 쌤쌤이라고 봐도 좋으냐? 뭐랑 뭐? 18N과 그 다음에 장력이라고 봐도 좋고, 또는 용수철의 탄성력이다라고 봐도 좋아요. 그래서 K1, X1 이렇게 쓰면 수 있다는 거지. 인정?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이 18N은 누구랑 같아요? K1, X1과도 같고 또는 K2, X2와도 같다는 거지. 자, 이번에 이제 가오나 씨가 맞나? 제대로 그린 건가? 기억이 안 나네. 가오나 씨.
이제 얘를 더듬더듬 하는 거예요. 알겠죠? 더듬더듬. 근데 용철이 하나인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봤을 때는 이거를 용철 몇 개? 하나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용철이 사실 두 개인데 만져보더니만 용철이 두 개 하나인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시다. 그 용철을 K 토탈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 가오나 씨가 봤을 때는 뭐랑 쌤쌤인 거냐? 18뉴턴과 K 토탈, 그 다음에 X 토탈. 이게 쌤쌤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네, 세 번째 18뉴턴은 K 토탈, 그 다음에 X 토탈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인정? 자, 그렇다면 K 토탈은 사실은 뭐와 뭐의 합이기도 해요? 그렇지. X1과 X2의 합이기도 하죠. X1과 X2의 합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무슨 트릭을 쓸 거냐면 이 X1 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뭐분의 뭐죠? K1분의 18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X2는 K2분의 18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K 토탈은 X 토탈은 K 토탈분의 18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18 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집에 와서 엄마한테 이러지 마시고. 그래서 K 토탈분의 1은 뭐가 돼요? K1분의 1 더하기 K2분의 1 이렇게 되죠. 이게 그 유명한 저항의 병렬 연결 공식하고 똑같은 형태가 나왔죠.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죠? 합분의 곱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럼 만약에 지금 이게 3, 6이니까 집어넣으면 얼마나 나와요? 2 나오죠. 2. 그럼 이거 뭐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물리적으로? 따라서 두 용철을 직렬 연결하면 합성 용철 상수는 또는 총 용철 상수는 또는 등가 용철 상수는 뭐보다 작아진다? 작은 쪽보다 더 작아진다. 3보다 더 작아진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됐어요? 끝. 그래서 이거 외우시면 돼요. 이거 외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뭐가 쌤쌤이에요? 탄성력이 얘 탄성력과 얘 탄성력이 쌤쌤이라는 거예요. 그죠? 직렬의 특징 아시겠어요? 그거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용철의 기본적인 얘기는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얘기는 자르기예요. 자르기 얘기가 이제 뭐냐면은 봐요. 용철을 직렬 연결했다는 것 자체가 이 가오나 씨가 볼 때는 어떤 느낌이에요? 이거 되게 기네? 뭐 이런 느낌이죠. 근데 K 값은 어떻게 됐어요? 합성 K 값은 줄지. 뭔 얘기예요? 용철은 길어지면 K가 줄어든다 이런 의미지. 이게 정확하게 누구랑 반대가 되냐면 그 저항하고 반대가 돼요. 저항은 길면 길수록 저항이 커지잖아. 얘는 반대로 용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작아진다는 거지. 자, 그래서 얘는 무슨 관계가 있냐? 용철의 K 값이랑 그 다음 용철의 길이는 어떤 관계? 네, 컨스탄트 반비례 관계에 있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용철 자르기 공식이에요. 그럼 반대로 만약에 길이가 2분의 1배가 되면 오히려 각각의 K는 2배로 커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릴 적에 이제 쌍방울 그 팬티, 그 다음에 트라이 팬티가 양대 산맥이었거든요. 요즘에는 뭐가 어떤 팬티 입어요? BYC. 그거 옛날 건데? 우리 아버지 세대 때부터 아버님 켈빈 클라인 뭐 그런 거 외제 그거 아니면은 그 개그맨 주병진이 만든 상표 보디가드 맞나? 하여튼 팬티 안 입고 다녀요? 그냥 우가 말로 다니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런 이제 흰색 면 팬티 입고 다니면은 이게 막 옛날에 뭐 돈도 별로 없으니까요. 오래 입고 다니면은 막 너덜너덜해진다고요. 그러면 이제 월요일 날 조회 하잖아. 정교. 그러면 이제 교장 선생님 정교 차렷 하면은 갑자기 뭐가 쑥 내려가. 팬티가 내려가 있어. 봤더니 이게 줄이 너덜너덜해져가지고.
그러면 줄이 너덜너덜해졌다는 거는 어떤 의미예요? 물리적으로. 용철의 길이가 길어진 거지. 그 안에 그 고무줄이 있을 거니까 고무줄이 늘어난 거지. 그러면 고무줄이 늘어나면 K는 자연스럽게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탄력이 나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쭉쭉 떨어지는 거지.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면은 그나마 몇 달이라도 더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프링? 스프링 살 돈이 없어요. 고무줄을 자르거나 아니면 조금 묶어. 그럼 전체적으로 길이가 좀 짧아지잖아요. 그러면 그나마 탄력이 조금 좋아진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런 의미다. 자, 그러면은 자, 물리시험에 나올 만한 게 퀴즈 5번이거든요. 이거 잠깐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거 시작. 동일한 용철 두 개를 직렬 연결하면은 합성 용철 상수는 어떻게 됩니까? 얼마가 됩니까? 예, 2분의 K가 되죠. 2분의 K. 직렬 연결이니까요. 합분의 곱 K분의 1 더하기 K분의 1은 K분의 2. 그러므로 2분의 K. 이거 왜 저항의 병렬 연결할 때 우리 했던 거 아니야? 기억나죠? 저항을 이렇게 병렬 연결하면 얘는 얼마가 돼요? 2분의 R. 그 다음에 3개 하면 얼마? 3분의 R.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뭐. 그죠? 자, 이때 3개를 직렬 연결하면은 얼마요? 아이고, 계속 떨어뜨리네. 얼마요? 3분의 K가 되더라. 자, 퀴즈 6번.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의 용철을 절반 잘라서 병렬 연결하면은 합성 용철 상수는 얼마인가? 자, 절반 자르자마자 각각은 몇 K가 돼요? 2K가 되지. 근데 그거를 다시 병렬 연결하면은 더해서 4K 끝. 절반 자르는 순간 각각 2K가 되고 그걸 다시 병렬 연결하면은 합쳐져서 4K 끝. 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 그 지금 이제 9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자, 요게 용철 이야기. 자, 그 다음에 수직항력 이야기. 요거 하고 쉽시다. 네. 수직항력. 수직항력은 뭐 다 아는 얘기지만은 뭐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볼까요? 리뷰를 간단하게 할까요? 자, 책 이렇게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지우개나 필통이나 이렇게 잠깐 떨어뜨려 볼까요? 하나, 둘, 셋, 뿅 이렇게. 그죠? 떨어지다가 말죠. 떨어지다가 말았다는 거는 어떤 게 작용했다는 거죠? 중력을 방해하는 힘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그 힘의 정체가 뭐겠냐? 뭐예요? 이 면이 떠받치는 거야. 그 면이 떠받치는 힘을 뉴턴이 뭐라고 정의 내렸다고? 수직항력 또는 영어로 노멀 포스라고 정의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면이 물체를 밀어내는 힘이다. 그 다음에 기호는요? N. 그죠? N. 그 다음에 수직이라는 거는 뭐에 대해서 수직이라는 거죠? 면에 대해서 수직이다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항력은 뭐에 대한 저항이라는 거죠? 네, 중력에 대한 저항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는 중력보다 조금 더 제너럴하게 쓰지만 그래서 수직항력의 방향은 항상 어느 쪽인 거냐? 네, 물체 쪽. 그러니까 이렇게 면이 있으면은 항상 수직항력은 네, 물체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밀어내거든요. 그래서 수직항력의 방향은 항상 어느 쪽? 물체 쪽. 면 쪽이 아니라 물체 쪽. 실은 장력의 방향이 실 쪽. 수직항력은 면 쪽이 아니라 물체 쪽. 용수철의 탄성력의 방향은 다지 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 가면은 땡기고, 그죠? 그 다음에 너무 압축이 되면 물체를 밀고. 그래서 항상 방향은 네, 왔다 갔다. 근데 고정적으로 어디라고 보면 되느냐? 자연의 길이 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면에서 멀어지는 방향. 공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리 문제 중에서 제일 짜증나는 문제가 뭐라고요? 공식이 없는데 물어볼 때. 알겠죠?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뭘 그려서? 자유물체들을 그린 다음에 운동 방정식을 세워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이거 되게 어려운 건데. 자, 수직항력을 여기다가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중력은 네, 물체에다가 표시한 다음에 뭐라고 쓰면 돼요? mg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런 다음에 벡터 방정식으로 쓰면 이렇게 0 한 다음에 mg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는 게 수직항력이
정확하게 따지면 누가 누구한테 밀어준 거예요? 땅이 물체를 위로 떠받친다 아니에요. 맞죠? 반작용은 네, 물체가 땅을 누른다 또는 밟는다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5개점이 뭐냐? 수직항력을 그릴 때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땅이 물체를 위로 떠받친다. 시작. 그러면 작용 포인트는 어디 있어요? 작용점은 물체에게 있으니까 물체에 찍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디에 찍냐? 땅에다가 찍어. 땅에다가.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처음에 강사 시작할 때 관찰을 해봤어. 학생 그 다시 한번 그려볼래요? 했더니만은 나 소름 돋았잖아. 이러더라고. 땅이 물체를 밀어요. 이지라고. 땅이 물체를 밀어요. 그래서 한참 고민을 했어요. 왜 학생들이 이렇게 표시를 할까? 우리가 보통 민다라고 할 때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해요. 그림에 보면 민다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표시를 너무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림에 우리가 익숙해 있던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물리적인 그림은 아니에요. 사실 잘못된 그림이에요. 알겠죠? 그럼 정확한 그림은 뭐냐? 네, 만약에 철수가 수레를 밀면 여기다가 점 찍고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하다못해 이제 접촉력이니까 접촉을 하고 있는 여기다가 점 찍고 이렇게 하시던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철수가 이렇게 있으면 작용점을 철수에다 찍어. 철수가 물체를 밀어요. 이렇게. 근데 사실 이건 어떤 의미예요? 그 누가 철수를 밀은 거야. 소름 돋죠. 그죠? 분명히 철수가 밀었는데 누가 날 자꾸 밀어. 그죠? 아니다 이거는. 무조건 어디에 찍어라? 객체에 찍어라. 객체. 그래서 자꾸 객체란 말을 하는 거예요. 조심하시고. 수직항력 특히나 무조건 어디에 찍는 거? 물체 찍는 거. 객체 찍는 거. 됐어요? 뭐 또 질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요런 경우. 아까도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잠깐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힘은 사실은 뭐죠? 물체가 땅을 내리누르는 힘이잖아요. 그러면 운동 방정식을 세울 때 뭐라고 쓰는 게 맞죠? 땅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과 지구가 물체를 떠받치는 힘이라고 해서 땅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 그 다음에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 이코르 MA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여기에 오는 힘은 무조건 질량 누구한테 작용하는 힘들? 질량 M인 물체인 질량이 M인 물체에게 작용하는 힘들을 쓰셔야 되죠. 이거 얘랑 다. 그러니까 목적어가 물체로 되어 있는 걸 써야 되죠. 근데 이거를 쓰는 사람이 왕왕이 있어요. 이거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마이너스 n 물땅 그 다음에 마이너스 mg 지물 이퀄 0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왜 심각하냐? 이게 힘이 두 개면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힘이 두 개밖에 없으면 그냥 수직항력은 mg입니다 이렇게 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힘이 하나가 더 추가되면은 이건 무조건 나가리야. 봐봐잉. 자, 얘가 10N이라고 합시다. 근데 누가 이걸 눌러. 이렇게 눌러 아래쪽으로. 이게 2N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때 여기다가 뭐라고 이제 적냐? 얘는 아래쪽으로 10. 그 다음에 아니다 다시 뭐 쓰지? 얘는 몰라. 얘는 모르고 그 다음에 얘가 12야 12. 얘가 12야 12. 수직항력이 12야. 그러면은 원래 얘를 여기다 쓰면 뭐라고 써야 돼요? 원래는 플러스 12라고 써야 되겠죠. 원래는. 그 다음에 여기 중력은 뭐라고 써야 돼요? 마이너스 10이라고 써야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힘은 몰라 라고 한 다음에 이퀄 0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F는 뭐가 나와요? 얼마나? 마이너스 2라고 나오지. 그거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나의 첫 가정이 틀렸다. 아니 그냥 이렇게 합시다. 그는 헷갈리니까 아래쪽으로 작용하니까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F 그 다음에 0. 그럼 F는 얼마 나와요? 2라고 나오잖아. 2. 이게 정답이라고. 근데 어떤 실수를 하냐면은 얘를 써버리는 거야. 얘는 지금 어디로 작용해요? 아래로 작용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써버리는 거야. 그럼 이게 뭘로 바뀌어요? 답이 22로 바뀌어버린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특히나 수직학력 같은 거 이제 쓸 때 이 힘을 써야 되는지 이 힘을 써야 되는지 정말 여러분들이 실수를 많이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김혜기 씨? 모르겠다고? 알겠어요? 이거 잠깐만 좀 적어두세요. 요거. 이거 잠깐만 좀 적어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실수하지 말고요. 특히 수직학력 같은 거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수직학력은 어디에 점을 찍으라고요? 물체에다 점을 찍고 그 다음에 운동방정식을 쓸 때도 누구? 네, 객체에게 작용하는 힘만 넣어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같은 맥락인데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되게 실수를 많이 하는 건데 뭐냐면은 지금 A하고 B가 면대면으로 닿아 있죠. 면대면으로 닿아 있으니까 무슨 힘을 주거니 받거니 해요? 네. 아니 정지마찰력이 아니라 수직학력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야. 면대면이 있으면은 무조건 면이 밀어주는 힘이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 무슨 힘을 받고 있는 거예요? 수직학력 받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따라하세요. A가 B를 민다. 시작. 그 다음에 당연히 A가 B를 민다라고 했을 때 뭐가 연상돼야 돼요? B가 A를 민다. 이게 연상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B가 A를 민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런 다음에 이제 A에 대해서는 운동 방정식을 뭐라고 쓰느냐? 네, 일단은 10N이 있죠. 그 다음에 수직 항력이 있죠. 그 다음에 MA라고 쓰시면 돼요. B는 수직 항력이 있죠. 수직 항력. 그 다음에 MA라고 쓰시면 돼. 이게 끝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라고 자꾸 오해를 하냐면 선생님 B가 움직이는 이유는 철수가 밀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B 여기에 10N을 같이 넣어주는 게 맞지 않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왜냐? 철수가 주는 10N은 누구한테 접촉해서 미는 거예요? A한테 접촉해서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접촉력은요, 순전히 객체가 누구예요? A인 거야, A. 그래서 여기다가 써야지, 여기다가 쓰면 절대 안 된다고요.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접촉력은요, 무조건 접촉하고 있는 물체에만 적어라. 엄하게 적지 말고. 됐죠? 네. 그렇게 하면 네, 수직 항력은 다 됐고,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마찰력 얘기를 좀 해봅시다.